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치평가의 방법 중에 수익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평가의 방법에 크게 본질가치평가법과 시장가치평가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질가치평가법은 재무상태표,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차변, 즉 자산 부분을 먼저 평가하여 그게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요. 거기서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해서 지분 가치를,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자산 쪽이 얼마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자산 가치 평가법은 장부, 즉 재무상태표의 금액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그게 얼마짜리인지, 현금화 된다면 얼마가 될지를 판단하여 그걸 갖고 타인 자본 가치를 빼서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 방법은 순자산 가치법은 이 회사의 현재 상태의 재산이 얼마짜리인가를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반면 오늘 공부할 수익가치 평가법은 지금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앞으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하느냐, 즉 미래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에 근거한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가치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회사의 자산은 투하자본과 비영업자산으로 나눕니다. 투하자본은 순운전 자본과 영업용 고정자산으로 나누어져 있죠. 즉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산들, 영업을 위해서 투입되고 활동하는 자산들이에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가치평가 방법의 키는 이 투하자본의 평가에 있습니다. 투하자본을 가지고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느냐 를 가지고 그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로 영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투하자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바로 영업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투하자본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영업에 투입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가치, 미래의 가치가 바로 영업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면 비영업자산, 영업에 투입되지 않는, 영업에 공하지 않는 자산들, 비영업자산의 가치는 뭐 얘를 갖고 있어서 미래에 얼마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느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그냥 현재의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혹시 이제 좀 오래전에 공부해서 잊어버리셨을까봐 예를 들어드리면 뭐 비영업자산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투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죠. 회사의 여유 자금을 영업이 아닌 비영업 부분에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럼 투자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투자 부동산 회사가 여윳돈이 있어서 어떤 땅을 사놨다. 그럼 땅값 지금 얼마냐? 팔면 얼마니? 하는 그 가치로 요건 평가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회사의 영업에 투입되는 자산들, 공장, 기계, 뭐 기타, 뭐 운전 자본들 이런 것들은 이걸 갖고 미래에 투입해서 얼마의 현금을 창출해내느냐를 근거로 영업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수익 가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수익가치평가법의 요체는 이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영업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업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하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이 회사가 과연 미래에 어떤 실적을 내느냐 하는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미래 실적을 예측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각종 양적, 질적 요소들을 다 고려해요. 다 고려해서 미래 실적을 예측해요.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를 추정하게 되고요. 이 미래 실적 예측, 즉 미래에 이 회사가 창출해내는
이익, 회계적 이익을 근거로 거기서부터 얼만큼 많은 현금 흐름을 추정하느냐를 계산해 냅니다. 미래 실적하고 현금 흐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실적이라는 거는 회계적인 이익이 얼마나 나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은 그게 현금을 얼만큼 창출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얼만큼 만들어내느냐가 추정이 되면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 자본 구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걸 가지고 현금 흐름 할인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영업가치로 산출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이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회사는 이게 이제 그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의 플로우예요.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현금 흐름 할인법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이 현금 흐름 할인법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거의 90%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여 미래 수익 가치를 구합니다. 자,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법이라 그래요. DCF법이라 그럽니다.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법. 자, 이것의 절차는요. 먼저 기업 현황을 분석하죠. 앞에 본 바에 의하면 밑에 있는 양적 요소, 질적 요소 이 부분들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회사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부 요소를 파악하는 단계가 기업 현황 분석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미래 실적을 예측합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그걸 근거로 미래 이 회사가 얼마만한 회계적 이익을 창출해내는가를 예측하죠.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가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자, 이 현금 흐름을 하나 건너뛰면 할인한다는 말이 표현한 현금 흐름 할인, 디스카운트 한다 그래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할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영업 가치가 산출되는데 현금 흐름 할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앞에 나오는 재무 구조와 자본 비용 추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요게 전체적인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법 어프로치, 현금 할인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갖고 있는 그 논리는요. 그 기업의 영업 가치가 미래 현금 흐름 기대치를 현금 흐름이 갖고 있는 위험 수준을 반영하는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값이다. 지금 보면 굉장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의 영업 가치는 할인된 영업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플로우에 따라서 그 수익 가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 현황 분석부터 보시죠. 자, 이 그림은 회사의 비즈니스라는 거를 제가 파트별로 브레이크다운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회사가 처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양적 요소, 질적 요소를 한번 다 파악해 봐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보아야 하는가를 총망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밑에 있는 커다란 박스가 그 회사의 내부 요소예요. 영어로 internal business factors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external business factors, 그 회사의 외부 요소예요. 이걸 우리가 경영 환경이라고 합니다. business environment, 경영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회사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있는 게 business strategy, 경영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경영 전략이란 기업이 처한 외부 환경과 기업이 갖고 있는 내부 환경을 다 파악해서 그 사이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파트에서 흔히 보는 그 그림 중에 수압 분석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수압 분석, 그래서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렇게 해서 SWOT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보면 위에 있는 strength와 weakness는 바로 아래에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internal business factors,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를 파악해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S와 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비즈니스 환경, 경영 환경을 파악해서 경영 환경이 갖고 있는 기회와 위협 요소, opportunity와 threat 요소를 파악해서 이게 리스트업 하는 것을 O와 T 부분에 적게 되죠. 이게 수압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수압 분석이 대표적으로 경영 전략에서 하는 바로 이 기업 현황 분석의 방법입니다. 네 분면으로 나눠서 회사의 내부적 요소의 강약점과 외부 요소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다 리스트업해서 한눈에 보는 거죠. 그러면 아,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경영 환경에는 많은 게 있죠. 뭐 경제 환경도 있고요, 사회 환경, 정치 환경, 국제 환경, 굉장히 많은 환경 요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환경 요소들이 이 비즈니스의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유가가 오른다, 뭐 환율이 뭐 변동한다, 이런 것들이 다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시황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그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비즈니스 에어리어들이 있죠, 인더스트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다운턴이에요. 그러면 아, 이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지금 이 경기를 타고 좀 내려가겠구나. 뭐 반도체 경기라든지 조선 경기라든지 이런 그 추세를 따르는 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그 외부 환경 요소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경영 환경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뭐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이 경영 환경이고요. 자, 내부 요소. 그럼 내부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자, 비즈니스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요. 왼편에 스트럭처라 그래서 스트럭처라는 칸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시스템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2019년 몇 월 며칠자로 딱 끊어서 봤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 어떤 자산 내지는 어떤 그 재산, 에셋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스트럭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돈, 파이낸스가 있고요. HR, 조직이 있고요. MIS,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돈하고 사람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스트럭처입니다. 돈, 파이낸스, 사람, 조직,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게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트럭처를 회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파악할 때, 어떤 회사의 기업 현황을 분석할 때, 아, 이 회사의 파이낸스는 어떤가? 즉,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돈이 얼마고, 자산은 어떤 걸 갖고 있고, 또 재산을 외부에서 얼마만큼 조달했고, 내부에서 얼마나 조달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파이낸셜 스트럭처를 파악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 파이낸셜 스트럭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가 이 회사의 파이낸셜 스트럭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갖고 있는 재무상태죠. 자, HR,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뭐 1인 기업이면 하나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 그러죠. 기업 조직 구조라고 해서 그래서 개개인 맨파워는 어떠냐, 회사의 그 전형적인 그 이 소그룹들, 프로젝트 그룹들, 각 부서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렇게 그 회사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구성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라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체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특히 그렇죠. 회사가 많은 그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널리지, 인텔리전스라는 그 단계를 갖추는데 회사들이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갖고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그걸 갖고 나아가면 널리지가 되고 그게 더 발전하면 인텔리전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들이 많은 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뭐 이런 걸 통해서 회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지능, 나아가면 막 지능, AR 같은 지능 같은 것들을 갖고 있게 되죠. 그게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스트럭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자, 맨 위에 있는 파이낸셜 스트럭처는 평가하기 쉬워요. 재무상태표가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에셋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자본을 조달했는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오거니제이셔널 스트럭처와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는 사실 뭐 재무상태표처럼 외부에 공시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런 사람과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조직도를 파악하고 회사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조직 그 맨파워 같은 그 HR 부분은요, 조직도를 갖다 놓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일하는구나를 파악해야 돼요. 또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같은 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 각종 자료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또 고객 리스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의 행태 분석, 뭐 이런 것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회사마다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트럭처가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맨파워를 가진 인력을 갖고 있다. 이런 종업원들이 매우 파워풀하다라는 것들은 회사의 큰 강점이 됩니다. 또 회사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되죠. 자, 이러한 스트럭처,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 돈, 뭐 파이낸스가 됐던, 아니면 뭐 조직이 됐던,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됐던,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스트럭처들을 움직이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스트럭처가 막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시스템이에요. 자, 돈이 움직이는 걸 이제 파이낸셜 스트럭처라 그러죠.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자, 요걸 또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느냐. 조직이 움직이는 거는 뭐 채용하고 교육하고 승진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죠.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H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이낸셜 시스템, HR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이런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즉 조직이 움직이고 인포메이션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오퍼레이션, 이제 그 영업이라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제 대표적인 게 마케팅, 팔고 프로덕션,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단계들을,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즉 돈과 사람과 인포메이션이 각각 투입돼서 물건을 파는, 매출을 일으키는 단계, 이런 곳에 투입도 되고요. 또는 이런 돈과 사람과 인포메이션이 생산, 뭔가를 만들고 구매하고 만드는 쪽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선이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관리, 회사를 어떻게 관리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런 각종 시스템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투입됨으로써 회사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 프로덕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결과표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출, 맨 위가 이제 이 결과가 매출일 거고요. 요 프로덕션의 결과가 매출 원가일 거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결과가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트럭처와 시스템을 다 파악하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현황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그림을 이제 뭐 이렇게 깨끗하게 제가 다 지우고 다시 잘 보면은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영학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요소들로 이제 각 과목들이 이루어지죠. 경영 환경론 맨 위에 비즈니스 인바이런먼트를 공부하는 게 경영 환경, 뭐 국제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경영 전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케이스 스터디가 강해요. 보통 이 경영 전략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과거에 성공한 기업 또는 실패한 기업들이 어떤 경영 환경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뭐 이런 파이낸스나 뭐 HR이나 MIS나 마케팅이나 프로덕션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어떤 변화를 줬더니 내부 요소에 어떤 변화를 줘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그 케이스들을 계속 다뤄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이런 경영 환경에 이런 내부 강약점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런 정책을 택했을 때 성공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투이션으로 알게 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경영 전략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낸스 쪽에 파이낸셜 스트럭처, 파이낸셜 시스템, 돈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파이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공부하는 게 이제 재무관리 파이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조직과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공부하는 게 이제 인사관리, HR, 뭐 노사관계, 뭐 인사관리, 뭐 이런 과목들입니다. 조직 행동론, 뭐 이런 것들 경영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움직여서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느냐를 공부하는 게 이제 MIS,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 쪽으로 와서 이제 주로 판매하는 어떻게 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잘 시장에 접근하느냐를 공부하는 게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뭐 이런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걸 이제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에서는 기타 과목들. 특히 어드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살펴보기 위한 회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과에 가면 결국은 이 화면에 내고 있는 모든 이 비즈니스 팩터들이죠.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서 공부해 보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의 현황을 우리가 대강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이 어떻구나. 환경은 이렇고 내부의 강약점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실적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 하는 게 미래 실적 예측의 맨 처음 하는 건 바로 매출 추정이죠. 자, 매출을 추정해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하 자본을 갖고 미래에 어떤 실적을 낼 건가를 추정해내는 건데 첫 번째가 매출 추정이에요. 매출 추정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 추정을 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우를 많이 병만해하면 회사에 가서 우리가 매출 추정을 해봐 그러면 과거의 매출이 쭉 어땠으니까 미래에도 이게 그냥 이어질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회사의 매출이 5%씩 성장했으니까 미래 5년에도 5%씩 성장할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특히 이 매출이라는 거는 경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 추정을 할 때는 먼저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요. 이렇게 왼쪽에 나오는 그림처럼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파악하느냐 하면 이런 거시경제를 분석해내는 각종 자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이라면 건설업협회에서 나오는 무슨 자료, 뭐 통신업 같으면 뭐 애뜨리에서 나오는 자료, 뭐 이런 것들, 각종 연구기관이나 어떤 그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런
그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파악해서 미래 산업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인더스트리의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먼저 파악하고 그 중에 그 시장 중에 우리 회사가 우리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느냐, 요거를 파악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추정합니다. 매출 규모를 파악합니다. 이런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어프로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매출을 추정했으면 이제 비용을 추정해야죠. 매출을 추정했으니까 영업 비용을 추정하는데요. 영업 비용은 매출 추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만큼 매출을 하려면 이만큼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가 얼만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이 비용을 추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그 행태를 많이 근거를 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의 원가율을 가져간다. 즉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한 50원 정도를 들여서 그 1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더라 하는 그 회사의 과거치를 갖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분석이 중요해요. 과거를 많이 분석해서 그거를 파악해내죠. 지금 제가 그 수익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법으로 수익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 작업을 실제로 하기라는 건 쉽지 않고요. 보통 회사들의 수익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투입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를 하면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그 회계사들을 투입을 해서 기업 가치, 이 수익 가치 평가를 하게 돼요. 미래 추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현금흐름 파악하고 하는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자세하게 전부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드릴,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기도 굉장히 어렵고, 강의를 한다고 한들 그걸 현실에서 사용해서 적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익가치 평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요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어떤 기업을 이런 수익가치 평가 방법으로 DCF법을 이용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들이 파견이 되면요, 이런 어프로치, 이런 방법론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비용 추정에 있어서는 과거 그 회사의 행태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과거의 실적을 보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비용을 쓰더라 하는 그 행태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요, 이 표가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우리가 채워 넣는 전형적인 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연도별로 2019년부터 이제 쭉 이 표에서는 향후 5년치를 추정했죠. 실제로는 몇 년치를 추정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추정하면 많이 추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갈수록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한 5년, 6년 정도를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냐? 여기로 보면 2023년 그 이후에는 어떠냐?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2023년 이후에는 그냥 2023년의 현금 흐름과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죠. 5년 정도, 5, 6년치를 추정하고 그 이유는 그냥 일정하게 간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5년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트를 작성해서
넘버를 필인하는 요 기간을 우리가 회계가 이제 추정 기간이라 부르고요. 그 이후는 영구 현금 흐름이라 그래서 그 이후는 그냥 가정에 의해서 쭉 이어지는 그 기간입니다. 자, 요 5년치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업수익, 매출액 이거는 거시에서 출발해서 미시로 온다 그랬어요. 마켓 규모가 얼마, 이 회사의 인더스트리의 마켓 규모가 얼마고 우리의 마켓 시어가 얼마냐를 추정해내는 게 요 단계고요. 자, 영업비용은 과거에 이 기업이 이 정도의 매출을 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을 썼습니다. 퍼센테이지나 뭐 이런 걸로 얼마 정도 됩니다라는 거에 근거하여 비용을 추정합니다. 잠시 후에 아주 간단한 예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바로 영업이익이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이 기업가치평가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배웠듯이 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텍스,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그걸 우리가 노플렛 또는 노펫이라고도 하고 노플렛이라고도 하고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면 여기까지 노펫까지 추정을 하면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노플렛이라는 것은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이익, 투하자본에서 창출된 이익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노플렛 또는 노펫이 투하자본에서 만들어내는 미래 5년치의 이익을 지금 추정한 거예요. 요 빨간 선, 지금 그어놓은 빨간 선 위 부분을 다 채워넣으면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추정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미래 실적 추정과 이제 맨 밑에 칸이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조정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을 거치면 노플렛에서부터 캐시플로우로 바뀌게 돼요. 자, 맨 밑에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표현하는데 왜 프리냐? 왜 프리라는 말을 썼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 프리 캐시플로우는 원래는 여기에는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자본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캐시플로우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인데 그건 개념은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아무튼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투하자본이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이 프리 캐시플로우예요. 노플렛 또는 노펫은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회계이익, 회계적인 이익을 말하고요. 실적 회계이익을 말하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그 투하자본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회계이익과 현금 흐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차이가 존재해요. 이걸 조정해주면 현금 흐름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맨 위에 두 개를 보니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이게 뭐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회계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뭐 공부를 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장치를 100원짜리를 샀어요. 100원짜리를 샀는데 이 100원짜리를 사서 이 100원짜리가 매년 이제 우리의 영업에 투입이 되죠. 근데 이 기계장치가 5년이면은 망가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제 고장나요. 그럼 새로 사야 돼요. 100원짜리 새로 사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100원짜리의 기계장치는 매년 이것도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틀리지만 가장 이제 제일 쉬운 게 정액법인데, 자, 5년이니까 5분의 1씩, 즉 1년에 20씩 자기 몸을 불살라서 영업에 투입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100원의 자산인데, 유형 자산인데, 이게 100원에 샀지만 1년에 20씩 자기 몸을 불살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20씩 없어지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만큼씩 유형 자산이 줄어들고요. 그만큼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에 투입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또 무형자산 삼각비는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이 이제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영업에 투입되는 거고 무형자산 삼각비는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다시 말해서 무슨 권 하는 이런 무형자산이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면서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광업권이다 이렇게 하면 광업권이 어디서 뭔가를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석탄을 이 지역에서 10년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게 광업권이에요. 그럼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광업권이. 내가 이 10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로부터 샀어요, 100억에. 근데 10년이에요. 그럼 1년에 10억씩은 이 권리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100억을 주고 샀는데 100억 우리 재무상태표에 100억이라고 처음에는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이 100억이 계속 100억이에요? 아니죠. 10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억 처음에 샀을 때 100억이라고 재무상태표에 100억이라고 무형자산 쪽에 그냥 써놓고 가만 끝까지 두는 게 아니라 1년에 10억씩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억이 90억 되고 90억이 80억 되고 80억이 1년에 이렇게 10억씩 없어져요. 그럼 10억씩 없어질 때 자산이 없어지니까 자산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자세히 공부하지 않지만 자산이 없어지면서 뭐가 돼요? 나의 재산이 없어지니까 이익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게 비용이에요. 이익이익금이 마이너스 되니까 비용화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산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앞에 부호로 보면 플러스를 해놨어요. 자, 이게 뭐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은 어디 들어있냐면 요 영업비용, 위에 있는 영업비용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쵸?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영업에 필요한 거니까, 영업에 투입되는 거니까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영업을 위해 쓰이는 거니까 영업비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영업비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영업이익을 이제 마이너스 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 밑에 와서 이걸 플러스 한다는 거는 이 효과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저 위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던 놈을 이 밑에서 드러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아라고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비용에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걸 밑에서 플러스로 상쇄시키니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영업이익에 노플렛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버린 거죠. 그런 효과죠. 이제 위에 마이너스 있고 밑에 플러스니까. 그 생각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광업권이든 뭐 기계장치든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사놓으면 그게 1년에 뭐 그 내용연수만큼 달아서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비용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형자산이 처음에 살 때 100만큼 나갔는데 내용연수가 5년이어서 1년에 20억씩 달아 없어진다라고 할 때 20을 유형자산을 없애고요. 연말에 20씩 감액을 하니까 20씩 감가상각을 하니까 20의 자산이 없어지고 그만큼 이익이익금이 감소해요. 즉 비용이 발생해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과거에 내가 샀던 자산이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는 걸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비용으로 넣어놓은 거지 정말로 그만큼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비용, 영업비용이나 영업수익은 현금하고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매출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다른 비용들 뭐 급여를 주면 현금이 나가고 또 물건을 사면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다 나가잖아요. 현금 흐름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비용은 비용인데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 흐름을 향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밑에서 플러스해갖고 드러내버립니다. 효과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두 개는 순운전 자본의 증가와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프리 캐시플로우는 투하 자본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순운전 자본의 증가, 그러니까 투하 자본이라는 게 순운전 자본과 영업용 고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운전 자본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순운전 자본 자체를 규모가 늘어나 버려요.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현금이 소요되는 거죠. 그만큼 현금을,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이다 그러면 재고 자산을 더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이 그만큼 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현금이 줄어든 거예요. 즉 순운전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건 그만큼 현금이 더 나가서 그 규모를 늘렸다는 거니까 순운전 자본의 증가만큼 현금은 줄어들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뭐냐? 순운전 자본 말고 영업용 고정 자산, 뭐 유형 자산이냐 무형 자산이냐 이런 것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계를 더 산 거예요. 공장을 늘린 거죠. 차량 운반구를 늘렸어요. 뭐 광업권을 샀어요. 뭐 이러면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현금이 그만큼 지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위에 있는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투하 자본 중에 순운전 자본 부분에 더 많은 현금이 투입돼서 그 규모를 늘린 걸 말하고요. 밑에 있는 자본적 지출은 영업용 고정 자산을 늘려서 현금이 그만큼 더 투입돼서 그걸 더 구매한 것을 말합니다. 요것들을 반영하면, 요 네 가지 요소를 반영하면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돼요. 자, 요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트예요. 자, 이거를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회계상 영업이익, 회사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요. 근데 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이 있겠죠. 아무튼 다 합해서 이거를 영업비용이라고 해요. 영업비용을 차감합니다. 요걸 합해서 영업비용 그러죠. 그러니까 영업비용 안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고 감가상각비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영업비용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차감해요.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텍스, 세금 지출도 차감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노플렉 또는 노펫이에요. 한국말로 하죠. 세후 영업이익. 이게 이제 세후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투하 자본이 창출해내는 회계이익입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을 보시죠. 자, 노펫까지는 같아요. 노플랫 또는 노펫까지는 똑같아요. 매출에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이외의 비용을 모두 차감하고 영업비용을 다 차감하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 비용까지 다 차감하면 노플랫 또는 노펫, 세후 영업이익인데, 자, 이걸 현금 흐름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차감했었던 감가상각비를 다시 복원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퉁퉁 치고 이 효과가 없어져 버리죠. 즉 감가상각비가 세후 영업이익에 미쳤던 영향이 없어져요.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퉁퉁 쳐서 없어져요. 왜 없애졌느냐? 실제로 현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지출된 비용이 아니니까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향해서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를 향해서 계산해 갈 때는 이것의 효과를 드러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로 그 투하 자본 자체의 변동, 순운전 자본과 영업용 고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투하 자본이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럼 회사는 거기에 더 많은 현금을 지출했을 거잖아요. 재고 자산을 더 샀던, 유형 자산을 더 샀던, 현금이 그만큼 지출된 거니까 그만큼을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순운전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재고 자산을 회사가 보통 한 100만큼 유지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재고자산 규모를 확 줄였어요. 50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거기서 그만큼 빠지죠. 더 이상 재고자산을 100만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50만큼이 현금화돼요. 그러면은 순운전 자본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캐펙스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을 우리가 1000억만큼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장하고 뭐 기계하고 공장 규모를 반으로 줄였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2분의 1만큼 쭉 줄어들겠죠. 그만큼 거기서 현금이 캐시 아웃 되죠.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부호가 반대인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이제 발전한다고 하면 조금씩 투하 자본의 규모가 늘게 돼 있어요.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니까 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까지 반영하면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바로 투하 자본이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 회계이익에서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프리 캐시플로우의 추정까지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요, 제가 실제로 요 프리 캐시플로우를 그 계산하는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렇게 하란 얘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빠르고 러프하게 얘기했는데 그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